이게 정치적 언어라는 게 말이죠. 유권자들이 이걸 다 읽질 않아요. 그걸 감안하고 얘기해야 돼요. 정치적 발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 논쟁의 핵심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런 의도 아니었다. 왜 거두절미하고 맥락을 무시하느냐. 그건 다 하는 얘기예요. 양쪽이 다 논쟁할 때. 뭐 어떤 이슈들 간에 어떤 이슈이든 간에. 근데 백제와 확장성이라는 얘기가 합쳐지면은 이낙연 측에서는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이재명 측의 얘기도 맞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백제라는 그 자체가 민감해져요. 그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의 기호성. 언어의 상징성이 딱 있어요. 그게 딱 들어온다고요. 그게 이제 코끼리 생각하지 말고 참 코끼리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조지 그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백제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너는 이 백제 생각했구나. 게다가 확장성까지 얘기하니까 호남은 한계가 있어. 게다가 또 이 과거의 이 프레임 보면은 민주당 후보인데 영남 후보.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항상 승리할 땐. 이게 되면 이제 이거 이낙연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내일은 합수해야 되겠죠. 토론회니까. 내일까지만 하라 이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최근 여론조사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40%대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 좀 우리 알려주실래요? 40%대가 나왔어요. 근데 되게 임기 말에는 이게 5년 단임제 정권의 숙명일 수도 있는데 다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41%인 거 2% 얻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30% 거의 금방까지 가서 마지노선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이번 때도 서울시장 재보궐 그 얼마 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게 호재는 별로 없어요 사실. 코로나도 지금 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쨌든 이례적이긴 해요. 역대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제일 높은 대통령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야 대선 주자 포함 최고에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정평가가 52.2%,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4.7%인데 진 팀장 이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임기 말에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임기 말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뭐 벌써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모순적인 게 정권 교체 여론은 과반이 넘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희 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5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도 매우 높은 상황. 요 모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권 교체론이 사실 거의 분위기상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수치 자체로는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좀 높죠. 지금 말씀하신 10% 정도 것처럼. 높다는 거죠. 높습니다. 느낌이 근데 유권자들 일반이 느끼는 분위기는 정권 교체론이 선거를 압도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변수를 별로 안 느껴져요. 수치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불구하고 그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또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자신들끼리 공방이 점점 격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민주당 내도 그렇고 물론 야당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론이냐 정권 유지론이냐 이 프레임이 이게 안착할 만한 그러한 공간이 협소해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니까 다 그냥 유권자들이 볼 때 그 사람이구나. 뭐 미래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아마 그런 점이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게 대통령이 정쟁에서 좀 비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렇다.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현직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개입하고 참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 인식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쟁에서 비껴 있는 좀 관리자 같고 중재자 같고 크게 보이는 이런 점이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좀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제가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의도의 싸움에서 청와대가 완전히 빠져 있다. 비껴 있다. 근데 대부분요. 여당 후보들이 경선에서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YS 때는 보면은 무슨 뭐 탈당하라 무슨 뭐 여의도에서 화형식도 했던 저 기억도 나고. 이해창 총재 그랬죠. 뭐 여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뭐 탈당하라부터 온갖 것 다 연하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MB랑의 관계는 그냥 정권 교체로 인식될 정도 그렇게 했는데 여당 후보들이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권 교체율이 높으면 청와대를 극복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 지지율가 저렇게 높아버리면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각을 세우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는 게 득보다는 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실제로 경선을 그리고 하고 당내 경선 상황이죠.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있겠네. 당내 경선 민주당은 당내 경선 상황이고 야권의 경우에는 가장 유력한 주자가 소위 제도권 정치가 아닌 당 밖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8월 중순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니 마느니 뭐 이거 갖고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데 양쪽 다 말하자면 자기 진영 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권리당원에 대거 포진해 있는데 그 표가 중요한 당내 경선 주자들이 각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관리하는 것 이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이슈를 던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서로 그 1, 2 주자들끼리 싸우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보다 1, 2주자끼리 싸우고 있다. 근데 1, 2 예.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역시 중요한데 본선 경쟁력. 지금 본선 경쟁력을 의식할 정도로 한가지 않은 거예요. 주자들이. 제가 너무 최근에- 경선이 격화되니까 그렇구나. 네, 제가 최근에 어느 신문에 이재명의 딜레마라는 칼럼을 하나 썼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이낙연 후보와 치열하게 이제 1, 2 다툼 벌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선을 의식하려고 예비 경선 때 상당히 좀 방어적이고 수세적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아니죠.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이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론이 과연 완전히 사라졌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네. 누군가 본선에 올라가면 그때도 정권 교체론이 높으면 조금 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나 정권 재창출론이 높은데 이건 네. 진영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대선이 어떤 후보에 수렴되는 선거의 측면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반이나 되는 정권 교체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어떤 특정 후보에게 다 수렴되고 있느냐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서 결국 후보들 간의 어떤 본선 국면으로 명확해졌을 때의 상황 향후의 상황과는 좀 다른 좀 그 전 단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론 대 정권 유지론의 프레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선거가 뭐 인물 구도 정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권 교체론이 힘을 발휘하려면 네. 그 정권 교체론이라는 프레임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탄탄해야 돼요. 지금 의외로 야당의 그 그릇이 이렇게 탄탄해 보이지 않는 게 현실. 현 단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그릇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러면 빠질 정권 수 교체론 대 정권 유지론의 이 프레임이 설령 정권 교체론이 좀 높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말씀처럼 우리 진 기자님 말씀처럼 별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론으로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총선하고 달라서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네. 두 분이 우리 남아 있는 두 가지 아이템에 화두를 지금 던져주는데 먼저 이제 진 시장한테 네. 여당 얘기부터 할게요. 아까 앞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 2 싸움에 격화되고 있는 거. 예? 근데 지금 격화되는 정도가 예전에는 바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지는 강대 없고 백제가 왔습니다. 네. 난리죠 지금 민주당. 백제 논쟁. 네. 네. 이게 시작은 23일 중앙일보 인터뷰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중앙일보 인터뷰인데 중앙일보가 지면에는 그 내용을 싣지는 않았어요.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 실제로 실린 거는 새벽에 올린 인터넷 기사인데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던지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와 함께 뭐라고 그 질문을 던졌냐면 자 이낙연 후보가 약점이 많은 후보라고 보느냐라고 했더니 나온 말이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이죠.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 진심으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꼭 잘 준비하셔서 대선에서 이기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지지율이 고르게 전국적으로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뭐 제가 나가는 것보다 이낙연 당시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 되시고 뭐 대선 나가시기를 바란다라는 덕담을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를 통합한 예가 없다. 한 번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긴 했지만 충청과 손을 잡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백제 발언인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과 응답이 있어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실제 녹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기사상으로 보면 지형이 바뀌었다.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현실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뭐냐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소위 그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백제 발언의 요체인데 자, 이재명 지사 주장부터 보면 그 뒤에 했던 확장력이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으로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장력이 더 있는 쪽이 누구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게 소위 얘기해서 뭐 이낙연 후보가 호남 주자여가지고 뭐 블라블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확대 해석이고 아전 인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질의응답과 두 번째 질의응답을 묶어서 보면 결국 콘텍스트가 작년에는 덕담으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소위 지역적인 소위 그 한계가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걸 공격한 것이니 지역주의다. 이렇게 지금 치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백제의 논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3일 날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오늘 27일인데 어제도 하루 종일 그랬나 보죠. 제가 어제는 딴 일. 오늘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고 있습니까? 네, 내일도 할 것 같아요. 내일 TV 토론이잖아. 아, 근데 내일 28일 날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안 나오죠.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쭉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정치적 언어라는 게 말이죠. 유권자들이 이걸 다 읽질 않아요. 그걸 감안하고 얘기해야 돼요. 정치적 발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 논쟁의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런 의도 아니었다. 왜 거두절미하고 맥락을 무시하느냐. 그건 다 하는 얘기예요. 양쪽이 다 논쟁할 때. 뭐 어떤 이슈들 간에 어떤 이슈이든 간에. 근데 백제와 확장성이라는 얘기가 합쳐지면은 이낙연 측에서는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이재명 측의 얘기도 맞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백제라는 그 자체가 민감해져요. 그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의 기호성. 언어의 상징성이 딱 있어요. 그게 딱 들어온다고요. 그게 이제 코끼리 생각하지 말고 잠깐 코끼리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인용한 딱 그 조지레이 상황이죠 코프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잠깐 백제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너는 백제 생각했구나. 게다가 확장성까지 얘기하니까 호남은 한계가 있어. 게다가 또 이 과거에 이 프레임 보면은 민주당 후보인데 영남 후보.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항상 승리할 땐. 이게 되면 이제 이거 이낙연 쪽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내일은 합수해야 되겠죠. 토론회니까 내일까지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고 미래로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민주당 전체가 그야말로 정권 교체론이 유지로 정권 유지론보다 정권 교체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각 주자들이 자신들의 본선 경력을 생각해서 내일까지만 해라 내일까지만. 내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혹시요 혼자 생각인데 이거 딱 보고 이낙연 캠프에서 딱 걸렸어. 우리한테 절대 손해날 게 없어. 그렇게 그리고 생각할 확 수 있죠. 미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당내 경선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Don't think of the elephant처럼 이게 자꾸 저 얘기가 계속되면 결국은 과연 민주당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던졌다라고 보여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두 개를 던졌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던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시에 던진 게 이낙연 후보의 사실상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측면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있죠. 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소리가 충분히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지금 그래서 실제로 반발하는 분들은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인데 두 분 다 호남 출신이고 반대로 김두관 PK 출신인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보니까 뭐 별 얘기 아니던데 왜 그러냐라고 지금 이 지사를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역으로 갈려버렸어요. 갈려졌죠. 네, 갈려졌어요. 갈려졌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당내 경선 상황이고 근본적으로는 손 묶인 권투를 하고 있었다고 했던 이재명 지사가 예비 경선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어대명이라고 하는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게 깨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거를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공격하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저렇게 하는 공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양쪽 다 의도가 있구나. 이낙연 양쪽 다 후보 의도가 측에서 적통 논쟁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통이 아니라는 서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노무현 탄핵론을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백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확장성 내가 있다. 이게 계속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주 되게 이상한 이제 이 경선이 되고 마른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나보다 난 게 뭐 있어 도대체. 저는 맨 저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게 아직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야당이 지금 미래에 대한 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당이 경선이 본격화 안 된 점도 있지만 여당은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래에는 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건 잘 생각이 안 나요. 많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들을 바지 적통 바지 적통 백제 세개 뭐 남았어요. 노무현 탄핵 그다음 기본소득 공약은 기본소득 정도 정책은 금요일 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금요일 날 기본소득의 구체안을 내놨는데 실제로 그날 기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했네 만에로 거의 기사들이 갔었거든요. 이번 주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는 백제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점령군은 뭐 해방 직후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완전히 뭐 삼국시대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원래 당내 경선이 어느 정도 시끌시끌하고 충돌이 있는데 이 정도로 이재명 후보 측이랑 이낙연 후보 측이랑 충돌하면 이게 경선 끝나고도 이게 잘 봉합이 될까? 51대 49 싸움에서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봉합이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원래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목긴 권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말하자면 스탠스를 바꿨고 그러다 보면 후유증은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 탈당 이런 것까지는 안 일어나겠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가 없죠. 과거에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 경선 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과거 회귀적이고 퇴행적이고 말이죠. 그때는 대선이 그래도 일종의 원사이드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그 뭔가 전략에 수정을 해야 돼요. 후보들이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지도부도 뭐 경고하고 나서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경고로 쉽게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목숨이 걸린 거 아니에요? 경선이 지면 끝인데. 그렇구나. 경선에 저도 당권이 남아 있고 공천에 남아 있으니까 그냥 배지들은 목숨을 거는군요. 그렇죠. 야권 얘기해 볼 건데 앞서 최창일 교수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권 심판론이 높긴 한데 그거를 담아낸 야권의 그릇듯이 아주 온전하지 않아서 그걸 다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 보니까 야권 후보들 지지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도 조금 내려앉았고 많이 내려앉았죠. 네. 윤 전 총장이. 다른 후보들도 아직 뭐 뜨지 않았고 최재형 뭐 전 원장이 지금 이제 뭐 5% 6% 10%가 올라는 가는데 네. 그쪽도 아직은 최재형 전 원장도 미래 공약 같은 거 잘 안 나와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캠프가 잘 인식해야 될 게 꽤 오래됐잖아요. 출마 선언한 지가 대선 도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반문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왜 반문만 얘기하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그러면 공약이 여전히 안 떠올라요.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있어요? 없잖아요. 네. 우리 진 팀장도 없죠. 윤석열 전 총장 뭘 얘기했나? 그냥 얘기하는 건 강한 어조의 그 어떤 반문. 특히 저는 자유민주주의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건 뭐 좋은 얘기인데 뭔가 공약도 같이 따라내. 전 특히 그 어젠가 그제 발언한 것 중에서 대권을 목숨을 걸고 한다.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자제해야 될 발언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정치에서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게 우리 정치가 자꾸 적대와 증오와 혐오로 흐른 이유가 상대를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애니미 적으로 생각하는 걸 많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전 특히 그 지적을 많이 했는데 대권을 목숨으로 가면 상대방은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강한 어조의 그런 것들이 처음엔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꽤 흘렀으면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윤 전 총장 측이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릇과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야. 하다 보니 이 프레임이 없어진다고요.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전반적 야권 후보들이 전반적이고 마찬가지. 지금 어쨌든 윤 전 총장이 가장 앞서니까 특히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건데 그건 야권 전체가 아까 우리 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 내지 지적을 했는데 야권도 그런 충고나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현역 의원 41명이요? 윤석열 입당을 촉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윤 전 총장 캠프로 간 원외 당협위원장들 징계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윤 전 총장 입당을 둘러싸고 뭐 입당 후에도 친윤과 반윤 이렇게 갈라졌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당내에도 이미 다른 주자들이 엄연히 있는데 그 주자들과 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다 입당 상황으로 놓고 보면 계속 이준석 대표는 정시 출발을 공언해 왔는데 버스 출발 늦추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리더십에 대한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 버스 정시 출발하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했잖아요. 2월에 단일화 하든지 뭐 연말에 단일화 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
말 자체도 이렇게 갈리는 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은 윤 전 총장도 약간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국민의힘과 관계 설정이 필요했던 거고, 특히 국민의힘 인사들이 입당한 캠프에 합류한 문제를 갖고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막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사실 그제 치맥 회동을 했는데 당장 어제도 입당 문제 갖고 이제 말이 갈리고 있어요. 8월 10일이냐 아니니. 그러니까 10일이냐 아니면 뭐 중순이냐. 그러니까 이 대표 측에서는 윤 전 총장이 8월 중순에 입당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8월에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다음 주에도 계속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정치만 랩 시간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진성민 SBS 정치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